한 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이슈 화합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합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10대 지식인 박진영입니다. 10대 투덜이 스마프가 생각이 나죠. 이렇게 좀 얄밉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그 고길동 만화 알아요? 고길동? 압니다. 네. 네, 알아요? 둘리에서? 예, 예. 네, 고길동 캐릭터예요. 맞는 말도 얄밉게 하는. 연말이니까 웃어줘야죠. 근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아주 또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우리 박진영 부원장. 옛날에 유시민 장관을 586들이 그렇게 비판했죠. 근데 그분은 맞는 말만 해도 그랬는데 우리 진영 씨는 맞는 말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잖아. 맞는 말도 하고 맞는 말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그분은 장관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급이 다르네. 속상합니다. 자, 박진영 평론가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잖아요.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수수색했단 말 나올 때마다 저는 박진영인가 이렇게 걱정 많이 하는데 압수수색 안 본인 나가는 아니에요? 게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일을 안 시켜요. 어... 그냥 저기 감투만 주고 일을 안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섭섭하고 그 어떤 분들이 박진영한테 이야기하면 당에 전달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전달은 안 되는군요. 근데 이제 의견을 전달을 하더라도 수용할 때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사실 이제 제가 뭐 국회의원 이런 걸 출마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취급도 안 해줘요.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럴 때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조언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 실제로 민주당이 귀족 정당이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답답해서 저도 뭐 귀족 언저리라도 들어가야지 좀 떠들 기회를 얻겠다 싶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제가 뭐 남들처럼 뭐 그런 자리 욕심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핵심 친명이 아닌가 보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같은 부원장인데 김용 씨는 굉장히 핵심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도 가 있고 그러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자금과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늘 측근이 되고 전략이라든가 정책하는 사람은 선택적 요소처럼 취급받는 게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머리 좋은 사람 많고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 좋은 사람 없습니다. 머리 좋은 척하는 쓸데없는 아이디어만 내는 사람들이지 한국 정치 수준은 기본이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김철근 실장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엉터리 상상력이나 아이디어가 아니고 경험과 본인의 철학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존중하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연말이라 덕담이 좋네요. 실제로 여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적 덕담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분은 모두에게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몇 명에게만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노 변호사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평론가 세계에 박진영에게 칭찬 들으면 그거 진짜 칭찬이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 입 바른 소리 침 바른 소리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하세요. 보통은 나쁜 욕을 합니다. 보통 그렇죠. 네, 앞에 대놓고. 자, 어쨌든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울분에 쌓이는 울분남. 요즘 헐레대첩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아주 최연소로 과거 합격해가지고 공주랑 결혼했는데 공주가 그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청상 호라비가 된 사람이 이제 공주랑 결혼했었으니까 재혼도 못하고 그래서 울분에 쌓여서 맨날 상소를 올립니다. 혼례를 무효로 만들어달라. 울분남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울분남. 맨날 화를 내는 거야. 맨날 울분에 쌓여서. 자, 우리 박진영 평론가도 약간 울분남 스타일인데 올해를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번 한 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울분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교수 신문에 나왔던 건의망리? 제 발음이 잘 안 좋네요. 다시요. 견리망리, 견리망의, 망의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앞에 견리가 뭔가 하면 이익을 보니까 이익을 보다라는 뜻이거든. 이익을 보니까 잊어버린다.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견리망의 뜻. 예, 견리망이.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는다. 예, 근데 견리가 우리 저기 퍼스트레이드 이름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장자 산목편에 나오는 그런 사자성어라고 하는데요.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는 모습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 김건희 씨로 이름을 바꾸면요. 지금 김건희 씨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번에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였어요. 네네. 자, 우리 실장님 어때요? 저는 올 한 해를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허상을 향해서 싸우는 돈키호테 같은 느낌을 많이 돈키호테? 받았어요. 예. 반공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런 게 나는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 자체도 난 잘 저도 처음 모르겠는데. 들어봤어요. 반공 전체주의가 뭐예요? 뭐 그런 것들 향해서 올 초부터 거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까지 계속 그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이념 논쟁하면서. 예. 근데 결국은 올 한 해를 그걸로 허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다른 표현을 좀 더 하면 삼독 정권이죠. 독선, 독주, 독재. 이 삼독의 그 현상이 그 만연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올해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보수 진보가 아닌 네. 엉터리 족보 없는 정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 1월에 인물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승만을 폄훼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을 겸해하면서 계속해서 쿠데타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수에서 이승만이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역으로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승만 아직도 국부입니다. 국부인데 한 달짜리 위인으로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12달 위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로부터도 안 맞고 진보로부터도 안 믿고 합리적인 국민 모두가 이렇게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는 결정들을 하는 게 이 정부예요. 그러면은 건국절 같은 걸 주장하는 건 참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개천절이 있어요. 예? 유구한 역사라는 헌법에 첫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건국절은 48년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70년밖에 안 됐다는 우리나라가 그 역사로 지금 한정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건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정당화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사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건국절 개천절이 있고요.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로 건국절이나 이런 걸 만들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건국절은 식민사관이기도 하고요. 서양에서 동양을 볼 때 동양은 문명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전파한 이후부터 제대로 문명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 이후에 문명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종속적이고 식민사관이 아주 극에 달한 사고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달에 독립운동가로 하고서 샥 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당하죠. 사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거 나가려고 하면서 오른쪽 태극기 분들한테 표를 좀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표 얻으려다가요. 중간에 정말 스윙보트 원하는 표 다 날아갑니다. 결국은 선거에 있어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그 괜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정부의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가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반대로 지금 논란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이승만 무슨 국부론 같은 얘기를 해대면 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지에서 생긴 업적주예요. 무지에서. 예,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이 그래서 그 사람 검사 출신인데. 그렇죠.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이 학력보다 점수는 높았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깊이 무식하다? 있게 한국인으로서의 역사라든가 철학, 정체성 이런 것들은 깨우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국회 안 들어와야 됩니다. 아, 저랑 비슷하신 생각이네. 머리로 정치하는 사람 말고요. 가슴으로 그렇죠. 가슴으로 정치하는 정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다 앉아 계시네요, 두 분이. 자, 이번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좀 더 괜찮은 한 해가 되기를 저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진이 재미로 오늘 한번 재미를 보는 운세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뭔가 만들어 오셨네요. 예, 이게 운세 통이에요. 예. 하나씩을 뽑으시는 거예요. 내용은 랜덤이가. 이게 섞어야지 이렇게. 선물을 주셔야지 뽑으면. 자. 아, 좋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나요? 읽어주세요. 올해의 주인공은 당신. 뜻밖의 횡재할 수도. 오, 뒤를 돌려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올해의 주인공은 당신, 뜻밖의 행지할 수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된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출마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좋은 운을 절 주세요, 그러면. 네, 하세요. 정말. 아니 근데 이거 다 좋은 것만 써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읽어보세요. 주변의 귀인들이 나타나 당신을 돕는다. 오. 오, 이준석 대표. 단 인정에 묶이지 말 것. 그럼 무슨 뜻일까? 인정에 묶이지 말 것? 이거 뭔가 포춘 쿠키 같은 느낌이 딱 나는데요? 아니 보통 이제 이거 가져요. 네, 네. 큰 일을 도모할 때는 사람 인간이 도모하는 걸 넘어서 귀모, 그렇지. 귀신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그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귀인이라는 게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도와준다는 취지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잘 될래나 모르겠네요.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신당이 잘 된다는 뜻이겠죠. 신당에 합류하시는군요. 신당 얘기도 이제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간직하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대통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결산 느낌으로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결산입니다. 올해 13차례 그리고 15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기간으로는 46박 72일이라는데요. 아이고, 어쨌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엄청 다니셨다. 결과는 실패였지만 안타깝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올해 순방을 다니면서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더라고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니고 방해만 놓고 다녔죠. 방해? 누구를 무슨 방해? 대한민국 경제를 특히 방해를 많이 놨죠. 네. 특히 이번에 이제 네덜란드 가서 ASDL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관련돼서 뒷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에서 ASML? 예, 네. 그 한국 그 대사관에다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의전 관련해 가지고. 의전? 네. 네. 아마 뭐 뭔가 그 가서는 안 될 곳이라든가 또 과잉 의전 요구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냐라고 짐작이 되고요. 실제로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한국이 아무리 참 그렇더라도 29표 나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29표 나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니면서 표를 까먹고 다녔다는 이거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표도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지 안 그러면 너무 창피스럽긴 하겠어요. 이게 국제대회 유치를 하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히 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아마 엑스포 이게 유치 전을 들어가면서부터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우려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뭐 아프리카 등 제3세력에 거의 50표 이상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한미일 삼각 그 안보 이걸 강화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완전히 배척시키는 이런 거였잖아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강 양쪽 편에 소가 있는데 강 양쪽 편의 풀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한쪽 풀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의 외교를 빗대서 한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 외교라는 게 대단히 그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고도의 그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국제대회를 유치한다 하면서 마치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뭐랄까요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좀 아니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걸 유치한다 하면서 역대급 재벌회장 동행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그 파리에서 그 그 결정 3일 전에 그 회장들 모아놓고 저녁에 술 먹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아니한 태도가 아니었나. 그리고 재벌 회장들을 외국에 동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국내에 무슨 시장통에 가서 먹방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도대체.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재벌 회장들 이렇게 마음대로 부를 수 있냐.
이전 대통령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정경유착이에요, 네? 이거. 정경유착. 정치랑 경제가 유착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뒤에서 술 마시고, 야, 모든 사업은 골프장과 술집에서 이루어진다, 룸사롱에서 이루어진다.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그 옛날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이시니까 그게 법적으로 적용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재벌들이 의무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런 자리를 하나 가짐으로써 향후 대통령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지고 서로 간에 싸바싸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뇌물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정경유착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 오직하면 이제 독대하는 옛날 어.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앴고. 독대도 얼마나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근데 이거는 아주 그냥 자기네끼리 몇 명이 한 5명 정도가 그냥 아주 세트로 움직여 다니면서 뭘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겠고. 근데 그 재벌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결국 양도세도 완화되고 종부세도 완화되고 뭐 이것저것 상속세도 지금 내려간다 그러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 정권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저런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왜 지금은 말을 못하지? 심판을 네, 받겠죠. 예. 네. 아휴, 어쨌든 좋습니다. 자, 내년에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짧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지 말라고요? 네. 아, 좋습니다. 1년 6개월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 잊어먹으시고 내년 1월 1일 날 다시 취임한다는 생각으로 좀 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년 6개월은 좀 다른 대통령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좀 독특한 게 눈에 띄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에서 없이 뭐 어디 성탄 예배를 혼자 보러 갔다, 뭐 이게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다른 기사가, 작년과 다르게 김건희에서 얼굴이 안 보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에서 올해 1년 내내 보이다가 딱 이번에 연말 때 잠깐 안 보였거든요. 대통령하고 좀 분리돼가지고.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28일 날 특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특검에 대비해서 몸을 사리는 겁니까? 몸을 사린 게 아니고 얼굴이 나올수록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그게 안 보여집니까? 우리 오락실 가면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네. 때리면 들어가고 안 때리면 튀어나오고. 이렇게? 예. 그러면은 28일 지나면 또 나타나시는 거네? 아니죠. 그게 그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되고 하는 그 과정 동안은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거부권 일단 본회의 이제 부의가 되잖아요. 자동으로 패트에 올라가게 되면. 네네.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15일 안에 네.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닥이 잡히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 이제 제의를 요구를 해서 제의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제의를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거부권까지는 행사하고, 그다음에 제의 요구는 아주 그냥 끝까지 밀어서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건 국회의장이 의장 해야 되는 거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의장이 소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수당이 근데 다수당이 소집할 국회의장을 수도 있고. 국회의장을 믿기가 어려운데. 아니, 소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출석위원회 3분의 2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을 거예요. 제적의원의 그렇죠. 과반수.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에 3분의 네. 2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를 들면 전원 출석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자동 그 의결되는 거예요. 출석했다가 나가버리면.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 의결할 당시의 문제니까 숫자는. 그렇죠. 그렇게 의결할 때 해석할까요? 3분의 2만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 초등학교의 그 표결 수준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늘 예. 공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건부 특검에 대해서 넌지시 얘기를 했다가 혼났다는 거예요. 총선 이후에 하자. 특검을 총선 이후에 하고 대신에 민주당도 이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바터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실에서 무슨 햇소리야 뭐 이런 혼내줬다는데. 특검을 총선 이후로 넘어가면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다 해체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해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해체돼야 국회입니까 돼.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밀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도 사실 국회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뭐 저는 매번 방송에 나와서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줄곧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렇죠. 그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한번 유출해 보면 2016년도에 이제 그게 있었지만 2015년 말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정윤회 문건 사건의 내용이 뭐였냐면 권력 순위가 나옵니다.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유출이 돼서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 가 있는 조홍천 의원, 박관천 행정관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실제로 그 문건의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좀 예를 들면 당시 청와대 내에서 민정이나 뭐 이렇게 조사를 했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 이후의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김건희 그 여사 특검에 관련돼서 네. 당연히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후에 나온 게 지금 벌써 영상으로 나와 있는 게 명품 백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 그 녹취록에 그 이전에도 뭘 받았다는 그게 나와 있잖아요. 화장품. 네. 근데 그것뿐이냐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저는 사전에 이 특검을 통해서 조사가 좀 돼야 된다. 그게 앞으로 정권에도 부담이 덜하고요. 그다음에 이건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나아요. 총선을 봐서라도.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그 조사 한두 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나올 만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천 시즌이 되면 네. 공천 누가 탈락했니 어쨌니 막 그 중진들이 불출마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뉴스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3월달, 4월달 되면 오히려 선거하기가 낫지. 지금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를 해서 제2요구가 왔는데 제2요구가 해야 할 본회의를 예를 들면 선거 전략상 늦게 해서 사실상 의결을 해버리면 4월 달에 수사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제2요구가 의결이 안 되더라도 이건 이재명 방탄당 대 김건희 방탄당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 감이 누구한테 더 세게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거 전략상도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저는 수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을 새로 들어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철시키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과연 검사 동일체의 그 환경에서 자라온 분이 그걸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 내겠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김철근 실장님의 전제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 자체가 김건희 특검 막으라고 임명한 거다. 그렇죠. 그건 뭐 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특검은 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윤석열 퇴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단순합니다. 그냥 특검 밀어붙여서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임기 중단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아, 정말 힘듭니다. 자,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머리 싸움을 잘하는지 누구 수가 더 한 수 위인지 한번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될 거라고 사실 많이들 생각하셨죠. 한동훈 비대위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한다면 몇 %나 할까요? 퍼센테이지는 모르겠고요. 기간을 저는 이제 쭉 얘기해 왔는데 한 달짜리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한 달짜리.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인데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차별화, 네. 그 개혁적 메시지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플러스 본인의 외연 확장, 그래서 총선 승리 가능성. 그럼 결국 정당 지지율의 상승인데, 네.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 갔는데 정당 지지율에 변화 없고 총선 전망 암울하다. 그러면 견디기 힘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된다고 하자마자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는 그런 여론조사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막 또 분위기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거에 이제 언론이 뭐 이런저런 뭐 그 작동에 의해서 또는 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겠죠, 보수 언론들이. 그렇지만 그거에 의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인다고 보지 않아요. 요즘은 SNS나 유튜브들이 엄청나게 많고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판의 강도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언론들은 한동훈 용비어천가를 막 엄청나게 뿜어댑니다. 거기에 정부가 최근에 금방 말씀하신 감세 정책을 해줬습니다. 네. 감세 정책을 함으로 이 족벌 언론이라든가 족벌 언론 뒤에서 광고를 주고 있는 재벌들에게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이제 좀 이 강도가 뭐 비판에 낮아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올라가고 제의하는 과정들이 야당과 국회의 몫입니다. 야당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아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피가 마를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공천 작업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준석 대표 계열이라든가 또 영남 중진들이 한동훈에 의해서 칼질당해서 천해진다. 그런 상황이 오면 국민의힘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붕괴로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실패하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면. 성공. 저는 3월 초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3월? 예. 바로 4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이 비슷한 환경이 2004년도에 있었어요. 2004년도 17대 총선 전에 당시 보수 세력이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후폭풍으로 굉장히 선거를 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네. 그때 26명의 중진 의원이 용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차병렬 당시 당대표가 사퇴를 해요. 네. 그리고 총선 한 달 앞두고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서 박근혜 대표를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천막당사. 대표가 되고 나서 바로 천막당사 하면서 당시에 121석인가 해서 개헌 저지선을 이제 확보하면서 네. 선거의 여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거 한 달 전에 임시전당대회를 열 정도로 급박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건 집권당인 상황이고 그때는 야당이었고요. 그 상황이 좀 달라졌을 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결국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 조로 갔는데 민심이 싸늘하다. 어떻게 선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환경적 요인은 다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둘러싼 갈등 이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의 이 변화시킬 수 있는 액터는 누구냐? 저는 민주당하고 이준석 대표라고 봐요. 민주당하고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과 지금 보수 언론이 짝짝꿍해서 만들고 있는 세대 교체, 그다음에 인적 쇄신 그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 버리면은 한동훈 오히려 띄워주기만 돼요. 왜? 한동훈은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세대 교체든 인적 쇄신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그 프레임에 안 물려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윤석열 심판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의 프로파간다로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만들어가는 게 기본 전술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까지 보였던 기회주의적 처신을 버려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싸울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 여러분이 한동훈 장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본인을 사실은 그 자리에 꽂아줬고.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통령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일단은 김건희 특검은 딱 완전히 막아줘라. 그리고 이 내부에서 니네가 이 우리 그 검핵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해줘라. 이게 이제 대통령의 요구이고, 그래서 내 나중에 정치할 때 레임덕이나 이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뭐 이런 걸 거잖아요. 발판을 마련해달라.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수부 검사가 예.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본인들만 정보를 독점해갖고 기획을 해서 딱 그림에 맞추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가. 그렇죠. 예? 아니 본인들이 그 원하는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의 네. 자유니까. 네. 그렇지만 그게 결국 표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거든요. 민심에 위반되면 어떤 계획을 짜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우리 이게 맨날 다요? 박진영 평론가가 40분을 해달라고 막 계속 주장했는데 40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욕을 먹더라도 5분 더 하는 걸로 한번. 죄송합니다. 새벽에 나왔는데 네. 예. 괜찮으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녹음 안 하면 제가 참